대성 쌤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을 갖고 오셨어요. 그 반가운 소식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K 클래식의 약진, 공교육의 쾌거. 누가 떠오르나요? 임유찬 씨요? 맞습니다.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최연소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갖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일이고 예. 쾌거인데 뭐 이 대성 쌤은 다른 생각도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예전에 클래식하면 유학이 이제 필수 코스로 여겨졌다고 해요. 근데 임유찬은 국내에서 이런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 영재 분야만큼은 사실은 도제식 교육 그리고 어떤 꽉 짜여진 커리큘럼 그리고 서구의 어떤 그런 본산이라고 하죠. 그 서구에서 유학하지 않으면 사실 어느 경지에 오르기 힘들다라는 그런 통념들이 있었는데 그걸 깬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콩쿠르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생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교육 환경이 구축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저희가 어떤 과학 분야, 수학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문예체 분야에서도 다양한 학생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질을 개발하고 이제 꿈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임유찬 씨의 제2의 임유찬, 제3의 윤희찬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피아노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교습소도 많이 늘고 이런 전문 영재원도 생겨서 이제 나름의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뭐 우리나라 뭐 3분의 1 정도의 학생들은 해외파가 아닌 국내파가 또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습소가 있다고 해서 어떤 이제 피아노에 그리고 음악적 소양이 있는 친구들이 이제 영재이자 그리고 위대한 음악가로 성장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저변이 확대되는 거죠. 생활 속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그리고 피아노를 통해서 자기 창의성을 발현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이 문화로서 자리 잡았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우연찮게 다른 기사 하나 봤는데 되게 씁쓸한 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사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매일경제에서 나온 6월 19일 기사입니다. 서울대 떨어진 C군 장학금 받고 MIT 갔다. 영재 못 기르는 한국 교육. 영재 수가 10년 새 30% 이상이 줄고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두뇌 강국의 적신호가 켜졌다. 앞으로 영재의 위기는 몇 년 후 첨단 산업의 위기로 번질 것이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아까 우리 대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임유찬 씨가 나온 것들이 어떤 음악을 향유하고 음악적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갖고 온 기사들은 사실은 과학 분야의 인재나 영재를 양성하는데 우리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제 과학 올림피드 메달리스트인 학생이 대학 진학에서 쉽지 않고 그 학생의 진로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을 아마 콕 집은 기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 서울대 가는 것이 이 학생의 어떤 성공으로 귀결되지 못하지만 어떤 과학 분야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 있는 서울대학교에 이 학생이 진학하지 못한 이유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사에서는 이런 대회 수상 자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를 못하고 입시 전형에 활용하지 못하는 거를 좀 지적을 했고요. 이제 이런 학생들이 어떤 전형이라든가 이런 대학 입시 선발에서 좀 마땅하게 이런 충분한 통로가 없지 않았나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어떤 저희 틀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이제 놀라운 역량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영재 학생들은. 근데 그 역량을 측정하기보다는 기존의 하나의 틀로 모든 학생을 평가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교육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MIT에 갔다라는 건데 이 학생 개인의 입장에서는 더 잘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이 학생이 이제 과학자로서 꿈꿔온 미래가 있다면 뭐 나름의 그래도 다른 또 기회가 주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아쉬운 거는 이 학생이 과학적으로는 아주 특출한 학생이었대요. 근데
우리나라 입시 제도에서는 과학만 잘해서는 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가 어려웠고, 근데 다만 MIT에서는 그 학생의 이런 수상 실적과 과학적인 성과 혹은 잠재 능력을 보고 선발을 했다는 게 조금 우리 대학도 이런 좋은 인재나 영재를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예전에 저희 방한했던 윌리엄 메리 대학교의 김경희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토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까 임유찬 씨가 그런 국제적인 콩쿠르에서 당당하게 이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떤 문화예술적인 토양이 갖춰졌기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제 새 정부에서 첨단 과학 기술 인재 양성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학계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은 인력비리 부족하다,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들이나 훌륭한 학생들이나 그리고 그런 커리큘럼들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아쉬움들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과학에 관심이 있고 다른 분야에서는 미흡할지라도 과학적 재능이나 잠재 능력이 있는 학생들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고등학교 영재 학교까지 가고 그 이후의 진로도 좀 길이 좀 열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조금 해소됐죠. 그러니까 과학고나 영재고가 의대를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악용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의대에 이제 진학을 할 경우에 이제 어떤 그 뭐라고 하죠? 제한점들을 두잖아요. 근데 저희가 과학고 영재고에 있는 학생들이 과학의 무수한 분야 중,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역량들이 어디에서 발현이 될 수 있는지를 이 개인에 대한 진단들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진로 성숙도 검사나 어떤 인적성 검사들을 많이 하지만 이런 영재대 학생들만큼은 정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분기별로, 그리고 그것이 어떤 학생들의 성취와 함께 이제 학생에게, 학부모님들에게 제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멘토와 매칭이 되는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2002년에 출생률 저하가 이제 2035년에는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저출산 충격이 있다고 하고, 현재 지금 전국의 영재 학생들, 영재 교육기관에서 받고 있는 영재 학생들이 2012년 11만 명에서 2021년 7만 명으로 거의 3만 명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런 국제 올림피아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순위가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라든가 첨단 산업의 이런 고급 인력에 대한 분명히 수요가 있을 텐데 이대로 두는 게 과연 괜찮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네요. 이제 통계적 오류를 또 주목해야 돼요. 이제 과거의 영재 교육의 전성기, 부흥기에는 사실 양적인 측면에서 영재 교육을 굉장히 확대해 왔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많이 지적됐던 게 질 관리가 못 된다는 거였어요. 지금 이제 영재 종합진흥계획 지금 뭐 4차인가요? 근데 그 계획에서 질적인 성장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럼 영재 교육도 어떻게 진화해야 되는가? 과거에 이제 사사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이제 교수님이 주관을 해서 영재 학생들의 어떤 학습 설계까지도, 그리고 그 학습 설계를 통한 이제 진학까지도 이제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사실 유명무실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가 아까 멘티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학생들에게 어떤 심화된 커리큘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점제가 이제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이 학점제라는 것이 대학과 고등학교 그리고 인근의 학교들이 어떤 클러스터로 묶여서 운영된다는 거 이상적이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산학 협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반도체 고등학교, 반도체 학과 개설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과거와 달리 인문계 고등학교들도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겠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관련 교과 편성을 이제 26단위까지, 그리고 앞으로는 24단위가 되겠지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특색 있는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게 공교육 체제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영재 교육을 특별한 학생들만 수혜를 받는 교육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눈높이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굳이 영재라는 말을 붙이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과학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마련될 거라고 보는 거죠. 제가 조금 이상적으로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저는 근데 앞으로 첨단 과학이 중요하다. 근데 첨단 과학도 잘 뚜껑을 열어보면 기초 과학에서 출발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 이런 선진국에 비해 기초 과학이 되게 약하다는 평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뛰어난 과학 영재들이 기초 과학 분야나 혹은 자신의 과학 흥미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로 혹은 이렇게 좀 배움이나 연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 학문적인 길을 좀 더 통로를 좀 잘 만들어나면 좋겠다.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보충하자 보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밍 굉장히 큰 화두죠. 그리고 이제 어떤 코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학교에 있는 이제 프로그래밍 관련 이제 컴퓨터학과 공학과를 살펴보면 학생들이 이제 들어옵니다. 우리 대성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수학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 수학을 안 배웠냐? 그거 아니거든요. 수학이라는 것들, 결국은 수학이라는 원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용적인 영역, 이런 것들을 융합의 교육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되는 측면이 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위험한 발언인데 우리 대성 선생님한테 혼날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에도 때로는 교수님이 와서 수업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업체의 실무 영역에서의 전문가가 대학으로 와서 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는 어떤 기존에 갖고 있는 기득권을 침해받는다라기보다는 상호 유기적으로 보완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속에서 교육의 전문가인 교사가 함께 코티칭을 한다라면 우리 학생들을 위한 어떤 아까 말씀하신 기초학문의 영역, 그리고 융합의 영역, 그리고 실무의 영역이 잘 조화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혜성 쌤이 산학 그리고 학교에 이런 클러스터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앞으로 대학의 학문이 좀 더 이런 현장과 혹은 기업과 좀 더 유기적으로 결합이 된다면 시너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천재지만 대학에서 이렇게 좀 대학교를 재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언어, 이 외국어 학문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과학자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 못하는 거가 있으면 대학 진학이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영재에 있어서 과학이나 수학 영재가 좀 더 자신의 강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는 입시 제도나 혹은 진로라든가 뭐 상담이라든가 뭐 사사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끝으로 우리 대성 선생님한테 이거 제목을 잘 정하셔야겠는데요. 저희가 어떤 폭넓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접하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게 주제가 이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는데 주제 하여간 잘 뽑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